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보좌진들의 시도 때도 없는 통화 내역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한남동 7인방, 칠상시 등으로 불렸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시종일관 사실무근이라고 반복했지만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이들과의 통화가 수시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라인을 언급하며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 내 김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7인방을 저격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8월 한 달 기준 김 씨가 가장 자주 전화한 사람은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11차례, 합쳐서 1시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건희 씨가 먼저 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누구보다 자주 김 씨와 연락했던 겁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듬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가장 긴 건 김동조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만 10차례, 총 2시간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이기정 당시 홍보기획비서관과 한 달 사이 4번 통화했는데 3번은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황종호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2023년 8월에만 9번 통화했습니다. 이른바 황제관람 기획자로 알려졌다 홍보기획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에게 김 씨가 직접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방은 대부분 영부인의 업무나 역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참모들.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그쳤던 비선의 실체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인사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일반적인 대통령실 보좌진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핵심 실세들로 불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업무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름이 등장했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혹을 받아왔는지 이준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직후 협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공식 부인했지만 핵심을 자처한 일부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며 정반대 설명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 인사 공보 라인에 있지도 않은 일부 참모들이 아니다. 그럼 비서실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내 얘기가 맞다. 해당 보도에 진원지로 의심받은 인사들은 이기정 의전 비서관과 강훈 정책홍보 비서관. 김건희 씨가 이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그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의 존재는 소문으로만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공개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통화 내용은 다시 한번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내부자의 설명. 특히 김 씨 수행비서 이력이 있는 황종호 당시 행정관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은 이 같은 소문과 의혹이 결국 사실에 가깝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이기정 전 비서관과 황종호 전 행정관 10차례, 강훈 전 비서관은 14차례 통화할 정도로 밀접했던 겁니다.
김 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조 전 비서관은 무려 18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오시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 이제 그 바닥 관심 없습니다. 캠프 때부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지금 운동 중이라 별로 통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의 한남동 7인방 관련 질문을 받자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이런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거짓 해명으로 부인을 감쌌다는 의혹까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 귀금속들을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얘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믿었다가 말려들었다라고도 했다는데 이 얘기대로라면 지금도 반성이나 사죄는 없이 오히려 이제는 원한에 찬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된 뒤 특검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김건희 씨가 자신을 면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에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심 변호사에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 인사청탁을 위해 6천만 원대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실토한 인물입니다. 대통령들이 참석해온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장인 이 회장을 믿었다가 말려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김 씨는 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며 윤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씨가 특검 수사를 인권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사실이 명백한 만큼 알선 수재나 뇌물죄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자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오늘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은 김 씨는 내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오후 2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앞서 오전엔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됩니다. 특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할 혐의가 많이 남아있고 출석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할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집사 김혜성 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받는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하나둘 확인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검사와 수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최근 새롭게 추가된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6개. 여기에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집사 게이트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청탁과 명품 선물 의혹, 로봇계 수의 계약 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특검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도 확대합니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더해 김건희와 그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나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해 김 씨의 측근 비리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인 특검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특검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그런 사유들을 추가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꾸준히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또한 모든 연루된 제3자와 관련 범죄를 포함시켜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특검에서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모두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 중이죠. 그런데 당시 우리 군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는 그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기능 없는 무인기를 침투시킨 건 결국 정상적인 첩보 작전이 아니라 북한에 발각돼도 좋다는 식의 도발 유도로 볼 수 있는 셈인데요.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발견된 무인기입니다.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해 10월 8일 밤 11시 25분 30초 백령도를 출발해 서해를 따라 평양에 진입했다는 비행 경로까지 공개했습니다. 10월 8일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은 무인기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무인기에는 이륙 후 5km 정도까지만 작동하는 송수신기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넘어간 뒤 사전 입력된 대로 비행하는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당초 드론 사령부는 드론 추적에 인공위성을 실시간 활용하려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재촉하면서 대량 생산과 함께 위성 활용 대신 5km 송수신기로 바뀐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다는 군 장교들은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돌아오는 무인기가 보이면 그제서야 착륙을 준비했다면서 무인기를 보낸 뒤엔 제발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인기를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무인기 절반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감수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드론을 날릴 땐 실시간 연결 가능한 LTE망을 썼지만 국내 통신사의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북한으로 보낼 땐 사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북한에 들키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때마침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능도 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북한이 격추하거나 대응하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무인기 침투가 알려지지 않도록 백령도 해병부대 방공 레이더 작동을 막았고 드론사는 이후 무인기 추락을 감추기 위해 가짜 보고서로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오늘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가 불과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변호인과 함께 내란 특검에 출석한 김용대 드론 사령관. 오늘은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사 참여를 제가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방어권 남용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특검이 김 사령관의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 비밀 자료의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하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를 준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이 언론에 혐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사령관 측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특검의 여론전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어나게끔 하거나 비난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가정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행동들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시키는. 특검의 조치에 대해선 헌법소원과 준항고를 제기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새 변호인과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도 따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는 거는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또 뭐 이틀 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와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특검은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조사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걸로 전해집니다. 오는 금요일 한 전 총리를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심야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신분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조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하지만 조사실에선 수사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60에서 70% 정도가 이뤄졌다고 본 특검은 모레 오전 한덕수 총리를 한 번 더 부르기로 한 가운데 특검 내부에선 이미 금요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등의 혐의도 중하지만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좌란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 주석서는 보좌 업무에는 한계가 없고 단순한 수동적 보조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기능에 적합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과정을 보좌했다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역시 큽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는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을 한덕수 전 총리가 충실히 수행했다는 주장을 영장 청구서에 담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며 일부 시장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역들을 살펴보니 당장 원전 신규 건설이 무더기로 예정된 곳은 모두 포기하고 사업이 어려운 지역만 겨우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 원전에만 집착해 미래 핵심 시장들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디딘 한국 수력원자력은 이후 오히려 유럽에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을 철회한 폴란드 외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모두 입찰 도중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스웨덴 2기, 슬로바니아 1기, 네덜란드 2기 사업에서 철수했나요?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쓸 거냐,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공교롭게도 한전 한수원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면서 유럽 시장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외 중동과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체코를 뺀 유럽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는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포기한 지역들이 사실상 원전 핵심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은 원전 설비 용량이 2050년 최대 427기가와트까지 늘면서 원전 수십여 기가 건설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원전 300기를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몫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은 중국과 러시아 입김이 강해 사업 수주가 쉽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50년간 거액의 이권을 약속하고 신규 사업까지 대거 내어준 셈입니다. 국가 이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 필요하다죠.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은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원전 수주에 매달린 이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며 원전 최강국 건설을 주장했는데요. 정권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원전 수출이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리자 굴욕 계약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탈원전의 상징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해외 세일즈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집트와 루마니아의 원전 공사 일부를 따냈고 2030년 원전 10기 수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들인 폴란드 원전 사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뺏겼고 눈을 돌린 체코 원전 사업도 웨스팅하우스가 또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코로 날아가 공을 들였지만 마음만 앞섰던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Já pouze dodám, že samozřejmě dokud není podepsaná dohoda, tak nic není 100%. 윤 전 대통령 바람대로 최종 계약을 따냈지만 내어준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는 당시 대통령실과 산업자원부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원전을 이념적 정치적 정책으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1,000조 원 글로벌 원전 시장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권을 양보하고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기념관장실까지 항의 방문해 해고 명령서를 붙이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힌 독립기념관장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열어! 왜 못 열어? 전국에서 모인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독립유공자 단체 회원들은 출입문에 해고 명령서를 붙이고 김영석 관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권자로서 주권자가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주권자로서 오늘 김영석 관장을 해고한다. 김 관장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회원들은 김 관장이 반민족적 언행으로 독립기념관장의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독립운동 후손이 볼 때는 정말 사람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7시 온 이유가 있어요. 김영석을 쫓아내고 싶어서 온 거야. 광복절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온 김 관장은 앞서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밝혀 항일 투쟁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퇴진에 필요하다면 기념관에 있는 자료 회수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광복회는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반 시민 1,600명의 서명을 첨부해 해임 촉구서와 감사원 감사 요청서를 국가본부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2024년 결산을 위해 국회 과방위가 소집됐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이 법적 임기를 내세우며 버티자 여당에선 아예 방통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026년 8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이 위원장을 향해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구매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또 도마에 올랐고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고소한 걸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이 논쟁적이라며 답을 피하자 최 위원장이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한 겁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 국민들의 피 맺힌 일제 식민지 시대 성노예 만등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급기야 서로 존칭을 생략한 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진숙 씨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산법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 위원장이 임기를 내세워 버티면서 후속 조치가 힘들어진 상황. 여당은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경우 다음 정부가 직무평가를 통해 이른바 알박기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릴 계획입니다. 또 방송산법 후속 조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방통위를 다른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1심 법원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9월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에서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을 만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대통령실은 당시 MBC를 포함한 많은 언론사들이 이 발언을 보도한 이후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고 비속어의 대상도 우리 국회였다며 MBC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MBC가 거부하자 대통령 대신 외교부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성 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보도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이어지던 소송전은 최근 외교부 장관의 사과 표명 이후 반전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조정 결정문입니다. 문제에 날리면 주장을 두고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정문엔 당시 대통령실 측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관련 인물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담겼습니다. 외교와 국내 정치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보도 직후 반박이나 해명이 나왔어야 함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발언 16시간이 지나서야 나왔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반박이 나왔다면 발언 보도로 인한 여파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봤습니다. MBC의 미국 국회라는 자막이 허위 보도라는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적인 시청자라면 윤 전 대통령이 미국 국회라고 직접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MBC의 해설이나 설명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해당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조기 종결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가 조정을 수용할 뜻을 밝힌 가운데 MBC는 향후 2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한길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은 당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설문조사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23만 명이 참여했고 반탄파 장동혁 후보가 79%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이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힘 주인이 당원이듯 전한길 뉴스 주인은 구독자라며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의견과 정반대로 제가 딴 데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나흘 뒤 그건 오해라고 주장하더니 투표가 시작되자 또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전 씨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후보는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정책 특검의 무리한 수사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 씨의 선택을 받지 못한 김문수 후보는 부인 설란영 씨까지 합세해 8일째 돗자리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농성한 날 농성하고 한 1시간 몇 만에 특검이 물러간 다음에 또 이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판치는 국민의힘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두 번째로 끔찍한 일이죠. 첫 번째로 끔찍한 일은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일이고요. 국민의힘 당규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일단 유튜버들의 설문조사 공표를 문제 있는 행위로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는데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난동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강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면서 문화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 아이돌이 노래의 힘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K-팝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 폭발하더니 That is so catchy. 수록곡들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캐대헌 아리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매기강 감독과 수록곡을 부른 트와이스의 지효, 정연을 만났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편의상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뭘까요? 캐데몬이라고. 캐데몬이요? 캐데헌. 한국 문화를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는 매기강 감독의 말에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진짜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대통령은 드라마를 예로 들며 한국만의 문화가 이번에도 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삭 소가수다. 네네네. 그것도 꽤 유행했는데 네. 한국적인 가부장 문화 이게 대체 전 세계에 먹힐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세상에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얻어내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또 12.3 내란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노래와 응원봉으로 극복한 빛의 혁명을 두고 K민주주의 역시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라고 하는 게 살벌한 이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을 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 강국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 발전이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면서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과 공연시설 확대, 순수예술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 현장에선 오늘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요. 사고 전 상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코레일이 노동자들을 계약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했다는 의혹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선로 옆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입니다. 곧바로 이들 뒤편에서 열차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무궁화 열차는 앞서가던 노동자들을 그대로 쳤습니다. 어제 코레일은 노동자들이 선로에서 떨어진 풀숲, 노반 쪽을 걷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노반이 있었지만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10분 전쯤 근처 카페 CCTV에 찍힌 노동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철길 자갈 쪽보다는 풀밭 쪽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사고 지점 바로 앞 노반은 풀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코레일과 설명과 다르게 규정대로 걷다 길이 막혀 선로 쪽으로 잠시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장을 봐도 숲풀이 우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장비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열차가 2km까지 접근하면 알람이 울리는 단말기가 노동자 1명에게 지급된 걸로 알려졌지만 1차 합동감식 결과 무려 4명이 열차 감지 단말기를 들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 현장에 파손된 것도 있었고 해서 특히 숨진 노동자들이 하던 비탈면 점검 작업이 사고 일주일 전에 코레일이 갑작스럽게 지시한 업무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폭우로 인한 비탈면 점검을 지시했는데 원래 터널과 교량 점검을 하는 하청 업체에게 갑자기 경부선 주변 비탈 68곳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맡긴 겁니다. 업계에선 코레일의 무리한 추가 지시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야 되니까 영세 입장에서는 꼭 맞춰줄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필요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활동가 일을 안전진단 업체들이 너무 갑이다 보니까 코레일 측은 해당 업체가 해오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이며 협의를 거쳐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우울증을 얻었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줄곧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심리치료 지원은 참사 직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가족이 생각날 때 언제든 돌아오라는 동생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지난 10일 새벽 남인천 요금소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사라진 9년차 소방대원 30살 박모 씨.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 시흥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열흘 만입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인 박 씨는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에 투입된 뒤 극심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하신 분들 옮기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에 갔던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시는데 희생자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참사 직후 2달 동안 전문 심리상담사에 찾아가는 상담실 지원을 5차례 받았습니다.
PTSD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기간 4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모두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심리치료는 참사 직후 2달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트라우마 PTSD에 특화된 그런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후 1년 동안 이뤄진 PTSD 상담 실적을 보면 소방공무원 1,300여 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2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 연계 진료도 142명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지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박 씨 죽음이 알려진 뒤에야 이태원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참혹한 재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단체는 오늘의 비극은 모든 구조자들이 져야 했던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를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참사 관련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가 퍼부었던 경기도 가평군에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도 커 가평에서만 7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은 철거됐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요. 하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폭우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흙포대로 임시 둑을 쌓아뒀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상황은 어떨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시간당 104.5mm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가평군 조종면. 마을로 가는 길 곳곳이 끊어져 있습니다. 2층 집 외벽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문도 아직 안 열리네. 다 틀어져서 지금 이게 지금 물이 저기까지 다 찼던 거라. 피해 주택입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와이어까지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충격으로 벽과 창문 모두 부서졌습니다. 손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철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군청이 제공한 모텔에서 살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이대로라면 추석도 모텔 신세입니다.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막막하지만 그냥 또 묵묵하게 치우는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 옆마을로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살던 주택인데요. 빗물에 바닥이 뻥 뚫리면서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가평에서 70평생을 살았다는 할아버지는 이런 비가 난생 처음이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집사람하고 딸내미 차로 피신시키고 들어오니까 곳에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뭐 간발의 차이로 날아갔지. 오늘 가평 최고 기온 35도로 이틀 연속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땡볕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또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10년 넘게 일군 밭도 허리까지 차오른 물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기 많은데 여기 이게 다 쓰러져 갖고 이렇게 지금 눌려져 있는 거예요. 수확기인 10월도 한참 남았는데 자식 같은 열매가 힘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러면 이게 씨앗이 엄청 많고 크고 그러니 지금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지난달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은 1조 848억 원.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수해 피해를 본 가평 지역 주택만 370여 채. 아직 1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들 발길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코스피가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외 악재도 분명하지만 세법 개정안 논란에 이어 대내적인 악재가 투자 심리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요. 게다가 이번엔 다른 사람도 아닌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이 정작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3,130.09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3,100선까지 깨졌다가 오후 들어 하락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미국 기준금리 불확실성과
이른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도 계속되면서 위기감이 더해졌습니다. 무역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과연 어느 만큼 높아지고 이러한 인플레 압력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여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PBR은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보다 낮으면 장부 가치보다 저평가, 1보다 높으면 고평가됐다고 해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자주 언급했고 코스피의 PBR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5천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경제수장이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만약 코스피가 일본 수준인 1.6만 돼도 5,100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증시 재평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 여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유명인들의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주사 형태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위고비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속여 이른바 먹는 위고비로 잘못 알려진 제품을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오히려 살을 찌게 만들 만한 당류 가공품도 있었는데 무려 32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 후기 영상입니다. 먹으면 바로 식욕 없어진다길래 혹시나 싶어 사봤는데 진짜 뭐야? 한 달 만에 7kg 빠졌어. 주 1회 주사 형태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며 체중 감량 효과를 강조합니다. 의사의 처방도 필요 없고 알약 형태인데다가 위고비와 똑같은 GLP-1의 원리로 살을 빼주니까 위고비를 굳이 찾지 않는 거예요. 이른바 먹는 위고비로 불리는 제품들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과채 가공품, 즉 과일이나 채소를 가공해 만든 일반 식품. 또 다른 제품은 설탕류, 포도당 등이 주 원료인 당류 가공품으로 뜹니다. 위고비 성분의 원리로 살을 빼주기는커녕 비만 치료제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인 겁니다. 알고 보니 이런 후기 영상들은 판매사들이 광고 대행 업체를 통해 올린 광고였습니다.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같은 광고 키워드를 대행 업체에 전달하면 인플루언서들이 그 내용을 받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판매 사이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도 걸어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반 동안 제품 7개가 324억 원어치 팔려 나갔습니다. 의약품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어서 실제 이게 다이어트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검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불법 광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인정받은 제품인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을 분야별로 점검해보는 시간. 이번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자 산업계의 쌀로 불리는 철강 산업을 살펴봅니다. 유례없는 속도로 급성장한 우리 철강 산업은 최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이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연달아 강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없을지 이지수 기자가 제철소를 돌며 철강업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쇳덩이를 얇은 실처럼 만들던 가공 라인. 이제 먼지와 기름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서너 명이 가끔 순찰을 돌 뿐 60여 명이 일했던 공장은 텅 비었습니다. 완전 사고 나고 뭐 이럴까 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돌아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있는 후배들은 또 다른 공장 보내면서 가슴도 많이 아팠고. 국내 1위 포스코 선제 공장이 45년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동국제강도 국내 최대 인천 철근 공장을 잠시 멈췄었고 현대제철 역시 포항 2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포항 1공장 일부 사업부는 아예 팔기로 결정하는 등 빅3 모두 용광로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멈춘 건가요?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50% 품목 관세는 엎친 데 덮친 격. 이 공장은 미국 포드의 차량 엔진용 철강을 납품하려 했지만 돌연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하반기에는 지금 수주가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첫 쇳물을 부은 우리 철강 산업은 반세기 만에 생산량 세계 6위, 수출 3위의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전 세계 철강의 절반을 만드는 중국이 남는 물량을 싸게 밀어내면서 이제 공장 문을 닫는 처지가 됐습니다. 중국의 싼 철강에 맞설 방법은 없을까? 중국이 못 만드는 고급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업계가 찾은 해법입니다. 마치 종이에 그리듯 벽돌 모양을 찍은 강판. 일반적인 열형 강판에 이렇게 특수한 기술을 적용하면 많게는 4~5배가량 비싼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가 높고 성형도 쉬운 고급 자동차용 3세대 강판을 상용화하고 망간 함량을 높여 영하 196도 극저온까지 견디는 LNG 선박용 고망강간 역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놓았습니다. 효율적인 신기술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1300도가 넘는 쇳물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던 작업을 AI가 대신하면서 안전성과 함께 생산 효율도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EU는 탄소 배출량 규제를 도입하는데 이에 대비해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도 개발이 한창입니다. 탄소의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 자동차의 원료를 제공하는 철강 산업은 다른 산업이 위축되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 여기에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유례 없이 빠른 성공을 거둔 우리 철강업계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라고 비난하며 대화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북한을 대화 상대로 끌어내려는 정부의 고심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새로 추가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국장협의회를 주재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이 북한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특히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는 이재명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에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자벽, 즉 어떤 역할조차 없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주도권을 쥐면서 대화의 문턱을 계속 높이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또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을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게는 비핵화를 접고 다른 협상 카드를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의 전개 중단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은 다음 달 20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는데 개헌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모두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한 건 유감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신설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거대한 유성이 어젯밤 일본 서쪽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빛의 구슬, 화구라고 불리는데요. 밤하늘이 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빛의 구슬이 꼬리를 단 채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별똥별보다 훨씬 크고 밝게 빛나는 유성 화구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일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화구를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후쿠오카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나고야항은 물론 도쿄 인근에서도 화구를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강한지 주변이 순간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인근 기상대에선 화구가 떨어지면서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공기 진동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구 중에서도 드물게 강한 빛을 보였다며 우주에선 지름 10m급의 암석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数年に一度のレベルの非常に明るい火球だったと思われます。今回非常に明るかったので、隕石として到達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일본에선 5년 전에도 도쿄 등지에서 몇 차례 거대한 화염 덩어리가 포착돼 큰 화재를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화구의 낙하 지점은 바다로 추정돼 운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여자 배구 한일전에서 나온 심판 판정을 놓고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고까지 접수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 만원관중 앞에서 열린 여자 배구 한일전. 2대2로 맞선 5세트 승부처에서 우리의 서브가 밖으로 나갔지만 선심이 코트 안쪽에 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명백한 오심으로 보이는 판정에 일본 감독과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날 친선전은 비디오 판독이 없어 그대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강소위의 공격이 터치아웃으로 선언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심판 판정은 몇 차례 더 나왔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이진급이 나선 일본을 상대로 4년 만에 승리를 거뒀지만 찜찜한 판정에 활짝 웃을 수도 없었고 보다 못한 국내 배구 팬들은 편파 판정에 의한 부끄러운 승리였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대한체육회의 민원까지 제기되자 스포츠윤리센터는 심판 판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팀을 초청하고도 국내 심판들로만 경기를 진행한 대한배구협회는 단순한 친선 경기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내년 대회부터는 해외 심판을 초청하고 비디오 판독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센터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남자 농구의 198cm의 13살 장신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벌써부터 한국 농구의 미래로 기대를 모은 고현곤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준석과 이현중 등 현 대표팀 원투펀치를 포함해 한국 농구 최고 기대주의 산실이었던 장신유망주 초청 캠프. 올해 2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한 엄청난 체격을 지닌 중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나이 13살. 그런데 벌써 키 198cm에 몸무게가 115kg이나 됩니다. 저는 전주남중에 다니고 있는 1학년 고현곤이라고 합니다. 한 5학년 때부터 반년에 10cm, 11cm 큰 것 같아요. 한 2m 10까지는 크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한 진 이제 1년. 그래도 특별 강사로 초빙된 전태풍을 힘으로 제압하고 자밀 원희처럼 보스업으로 부술게요. 어차피 너 안 돼. 에이, 너 약해. 드리블에 이은 골밑 마무리도 수준급입니다. 우리 아들 동갑이랑 지면 안 되는데 마지막 때 수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무겁네. 열심히 높은 목표 꾸준히 따라가면 하승진 다음 NBA 들어갈 수 있어요. 성장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신장에 키 못지않게 긴 팔, 그리고 부모의 반대에도 선수 생활을 시작한 만큼 농구를 향한 열정 역시 남다릅니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가지고 부모님 반발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못했거든요. 농구 처음 하고 계속 하고 싶었어요, 농구를. 앞으로 목표는 한국의 샤키로니.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통하는 압도적인 빅맨이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샤킬 오닐이 포스트업하고 덩크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중에 한국 농구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야구 SSG 정준재 선수의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입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반사신경이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젠 남부에 이어 중부지방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 남쪽 해상엔 열대저압부가 북상 중입니다. 열대저압부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비교적 선선해진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처서 마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더워지겠고 밤더위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남부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이 예상되고요. 제주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 계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사람이 팔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국가 경제, 즉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거라 볼 수 있겠죠. 자신과 부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마저 포기하려 했던 셈입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